예, 안녕하세요. 오해 겐자브로 선생님. 다른 작품, 이제 또 다른 작품, 조금 논란이 된 작품인데, 세븐틴이라고 하는 작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조금 이제 성적인 묘사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다 생략을 하면서도 그렇게 읽을게요. 왜냐면은 이게 또 뭐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븐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목답게 17살의 고등학생 뭐 이제 이런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어, 대단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17살의 이 남자아이가 극단적인 우익이 될 수밖에 없느냐를 어떻게 보면은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제가 저번에 산 제물의 사나이는 필요한가 뭐 그 작품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거든요. 진보 운동자거든요. 그러면 그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17살의 남자아이가 왜 우익의 앞잡이가 되고 골수에 사무친 우익이 될 수밖에는 없느냐에 대한 심리 상태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작품 다 이념의 자신의 개별적인 의지를 완전히 사그라뜨려 버린, 완전히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이상한 인간들을,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 작품이 이제 이 세븐틴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 나는 사실은 이제 성적인 이제 2차 성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청소년들도. 근데 얘는 조금 그 수치심이 조금 과해.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힘든 거는 알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체가 변하니까. 2차 성징으로. 근데 얘가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2차 성징의 그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묘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것에 대한 수치심이 너무 강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something special한 사람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선민의식이 있는데 나의 육체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도덕적 선민의식에 있어서 전혀 가당치 못한 존재라는 라는 메타 인식도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보는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때? 나는 사실은 수치감도 강해. 그리고 도덕적인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도 한테도 뭐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그 체육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얘가 지금 400m 달리기를 6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오줌을 지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지려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그런 나를 동정 플러스 한심한 플러스 이런 모든 시선이 들어간 시선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내가 2차 성징을 겪음으로 인해서 성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내 몸에 대한 타자의식이 나를 수치스럽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뭐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지만은 나는 거기서 좀 못 미친다라고 보면 돼요. 평균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화자인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나의 정말 속된 얘기를 찐따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타자적인 외부적인 타자적인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의 몸이라는 타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바깥의 외부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타자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에겐자브로가 이 세븐틴 화자의 모습에서 그 달리기의 모습에서 완전히 화자를 짓뭉개버려요. 400m, 600m 계주에서 헥헥대면서 개처럼 헥헥대고 오줌을 지리고 그걸 못 뛰는 그 모습을 완전히 그거를 땅에다 떨궈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 선민의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타자적인 시선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그 타자의 시선 위에 군림하고 싶은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군림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보는 피동적인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주체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에게 어떤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익 바람잡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익 바람잡이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우익? 이렇게 다시 듣는 거죠. 그러면은 천황제를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천황을 더 격상시키고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익으로 들어가요. 우익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황도파 본부라고요. 황도. 이제 황제 천황이 사는 도시 황도파라고 얘기하는데 극우 단체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황도파 그 단체들이 얘를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어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찐따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얘가 우리의 이념에 종속이 되면 얘라는 개별자가 어떻고 얘가 개별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념으로서 얘가 여기 들어온 이 땅 이 순간부터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증명도 필요 없어. 그냥 황도파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얘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우월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른으로 헤겔식 용어로는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투쟁이거든요. 인정투쟁, 승인투쟁인데 조금 아저씨 같지는 않고 이문열 선생의 삼국지 평역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뭐 이각과 곽사가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산적놈들인데 동탁부와 산적놈들인데 황제를 윽박질러 가지고 대장군, 뭐 대사마, 지금은 따지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육군 참모총장 이런 직위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황제를 짓조를 해서. 근데 분명히 지네들이 실권자인데도 황제에게 자꾸 졸랐다는 거예요. 힘은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승인을 받아 이문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인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오래된 투쟁의 역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겔식으로도 그래요.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타자로부터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타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본다는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타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얘가 가지고 이 세븐틴의 소설 속 주인공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얘도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는다거나 인정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얘가 목이 말라 있는 애예요. 근데 본인은 신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기보다 평균 이하고 그리고 나의 성적인 변화도 타자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그게 여자의 시선이겠죠. 이렇기 때문에 황도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는 완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의식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해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해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의 피부 껍데기는 속된 얘기로 제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제 성적인 묘사나 이런 건 읽지는 않을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자 의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는 우익의 제복과 우익의 복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감춰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제복을 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오해 겐자브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해 선생이 이 소설을 쓰고 아마 우파 쪽에서 굉장히 그 살해 협박도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만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긁혔다는 거예요. 그 우익 쪽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왜 우리가 우익이 되었는지를 오해가 뭐 속된 얘기로 내면 내시경 뭐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 뭐 내면 내시경 이걸 한번 돌린 거거든. 내면을 한번 훑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면을 훑어버린 거야. 오해가. 왜 저치들이 우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이고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저 사람들이 우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정확하게 긁은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은 우익이 들고 일어난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살해 협박까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완전히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오히려 진짜 지독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좌파든 내가 우파든 상관이 없어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자기 우파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나는 그냥 자유주의자고 그냥 뭐 리베테리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리베테리안이 그냥 자유주의자,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존감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익의 집단이라든지 좌익의 집단에 너무 경도된 사람들은 속된 얘기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의 약함을 감추고 나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성의 판타지를 계속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해겐잡으로는 이 소설을 끝으로 얘의 망상을 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무슨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면은 이게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라는 거예요. 속된 얘기예요. 일본 집단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전체주의 그걸 넘어서 파시즘, 나치즘의 본질이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이 위대한 그 단편으로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자로부터의 정당한 승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떳떳하면은. 근데 그 승인에 목말라서 노예가 돼버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약자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식의 집단주의자, 이런 식의 데카당스적인 입장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